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야기가 좀 많아요. 월드컵 이슈도 있고 해외 축구 이적 시장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의 제일 핵심 제일 빅 이슈는 뭐냐 바로 훌리안 알바레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네, 맞아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 공격수. 근데 오늘은 그 훌리안이 필드 위에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마이크 앞에서 한 말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날 이적설,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보강, 올리세잔 기류, 리버풀의 디오망대 영입 추진, 거기다가 메시의 월드컵 역사 신기록, 프랑스 이라크전 낙뢰 딜레이까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핫한 이슈부터 가야죠. 훌리안 알바레즈의 인터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스날 이적설이 섞여 있기는 한데 그거랑 별개로 훌리안이라는 선수 자체가 참 독특한 인물이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느꼈어요. 왜냐면 월드컵 진행 중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선수가 도대체 얼마나 있어요. 진짜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월드컵 기간에는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이적 이야기는 시즌 끝나고 하자고 선을 긋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훌리안은 그냥 경기 끝나고 마이크 잡고 쭉 얘기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와 솔직하다 시원시원하다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함과 무례함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 석상에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대놓고 얘기해버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 선수가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내 선수가 경기 끝나고 카메라 앞에서 나 나가고 싶다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틀레티코 입장에선 야, 이 새끼 뭐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동안 훌리안을 열심히 응원해오신 아틀레티코 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정이 뚝 떨어지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훌리안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보면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이적이다. 내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스페인 현지에서는 그리고 팬덤에서는 이거를 살살 훌리안이 나 바르셀로나 가고 싶어요 라는 열망을 에둘러 표현한 발언으로 읽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해석이겠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훌리안 알바레즈의 계약은 2030년까지 있거든요. 2030년이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저는 계약이랑 별개로 선수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거고 특정 팀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걸 왜 마이크 대고 얘기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거는 솔직하고 당당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적인 여론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단이랑 협상 테이블에서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럼 밖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구단을 압박하겠다라는 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계약서를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진짜 본인이 이적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죠. 협상 테이블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설득하면 돼요. 나는 이런 이유로 팀을 옮기고 싶다. 조건을 맞춰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 구단도 네가 정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논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루트죠. 근데 이건 그걸 건너뛰고 아틀레티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뺏겨버려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축구 역사에서 수도 없이 봐왔지만 결국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사는 구단 입장에서 이런 논리를 쓸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선수 마음이 떠났잖아요. 억지로 붙잡아봐야 어차피 나갈 거고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대신 가격 좀 낮춰요. 그러면 아틀레티코만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선수는 원하는 팀에 가고 사는 구단은 싸게 사고 파는 아틀레티코만 그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거죠. 물론 아틀레티코가 강수를 둘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그래, 그럼 내 꿈은 5년 뒤에 펼쳐봐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아요. 선수의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억지로 붙잡아놔 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내세우는 바이아웃이 5억 유로라고 합니다. 사실상 팔 생각 없다는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이 바이아웃이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바이아웃 조건도 있으니까 훌리안이 원한다고 해서 당장 이적이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훌리안의 마음은 이미 많이 떠나 보인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아틀레티코의 반응도 봐야 되는데요. 아틀레티코는 역시 바르셀로나 행만큼은 강하게 거부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같은 리그 라이벌한테 핵심 선수를 팔고 싶은 구단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이전에도 바르셀로나가 훌리안에게 무리하게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아틀레티코가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틀레티코 측에서 바르사 선수들 야말이었나요? AI로 합성해서 아틀레티코 유니폼 입히는 짓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도 마음먹으면 이적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였던 거죠. 일종의 경고이자 압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적 문제를 라이벌 구도로 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르사에게는 팔지 않겠다. 바이아웃을 내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식의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선수가 직접 이적 의지를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솔깃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틀레티코 팬들은 지금 분노가 엄청납니다. 계약이 한참 남아있는 핵심 선수가 월드컵 중에 공개적으로 나 나가고 싶다고 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훌리안은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메시가 두 번째 골 넣을 때 훌리안이 놓쳤잖아요. 그 상황을 메시가 다시 돌아와서 직접 받아먹은 거 아니야. 지금 대회를 진행 중이고 컨디션도 끌어올려야 하고 팀 분위기도 중요한데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서 좋을 게 있냐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대표팀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 컨디션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밖으로 뱉어놓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해놨으니 이제 잘해야 한다는 식의 자기 암시 같은 거요. 훌리안이 그런 스타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 스타일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진짜 맨시티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맨시티 때 훌리안 알바레즈는 진짜 성실하고 묵묵하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와, 좀 독특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아스날 이적설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즈의 이적과 관련해서 바르셀로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대신에 프리미어 리그 구단과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거론된 팀이 아스날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구조까지 나왔어요. 빅토르 요케레스와 현금 4천만에서 6천만 유로를 묶는 스왑딜 루머까지 나왔거든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축구판에서 현금이랑 선수가 묶인 스왑딜 자체가 진짜 드뭅니다.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화제가 되고 루머가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현금 플러스 선수 스왑딜이 성사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훌리안 알바레즈 본인이 아스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선수가 원하지 않는 팀으로의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죠. 물론 요케레스를 포함해서 더 좋은 공격수를 데려오는 것 자체는 그게 훌리안이 아니더라도 좋은 공격수를 보강하는 방향은 저도 반대하진 않아요. 아스날이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스왑딜 자체는 현저히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해요. 아스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케레스를 그냥 내주는 결정을 아르테타가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요케레스랑 카이 하베르츠를 내년 시즌 공격 라인업으로 쭉 가져간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르테타 입장에서 요케레스를 딜에 껴서 내보내는 게 플랜에 맞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도 이 스왑딜이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조건은 아닐 수 있어요. 자기네 공격수 팔고 받는 게 현금 플러스 상대방 공격수라면 그게 서로 윈윈이 되는 조건이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루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틀레티코가 바르셀로나를 압박하기 위해 꺼낸 카드일 수 있어요. 바르사야 우리 다른 데도 갈 수 있어. 아스날이랑도 이야기 중이야 라는 식으로 가격 올리기, 협상력 높이기 전략인 거죠. 또 하나는 프리미어 리그 시장에서 훌리안의 몸값을 띄우기 위한 카드일 수 있어요. 영국 언론에 루머가 뜨면 당연히 다른 구단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니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바르셀로나는 훌리안 본인이 가장 원하는 팀이에요. 근데 아틀레티코의 감정적 반발과 재정적인 조건이 가장 큰 장벽이에요. 아스날은 돈과 카드가 맞으면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요케레스 포함 스왑딜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파리 생제르맹이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빅클럽의 관심 유도도 있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두 팀은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스날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훌리안이 공개적으로 이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이슈는 이번 이적 시장 내내 굉장히 길게 이어질 거예요. 잔류를 하든 이적을 하든 골치 아픈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고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신뢰는 이미 어느 정도 깨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핵심 관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바르셀로나가 실제로 아틀레티코를 납득시킬 만한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아스날이 요케레스까지 포함한 대형 거래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 세 번째, 훌리안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훌리안 알바레즈를 영입하게 될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훌리안이 경기 끝나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본인 입장에서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들려요. 이미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죠. 그렇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볼 때 그냥 이 선수 적당한 금액에 팔고 다른 선수로 대체하자는 판단을 내릴 만한 적정 이적료가 나와야 할 텐데 저는 그 금액이 한 1억 5천만 유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그래, 그 돈이면 그냥 가라고 할 수 있는 선이 거기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바르셀로나가 그 1억 5천만 유로를 실제로 지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숫자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구단의 소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거예요. 진짜 흥미로운 이적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훌리안 알바레즈. 자,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 얘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보강과 관련해서 계속 매물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카피에를 문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왼발 센터백이자 풀백도 소화할 수 있는 수비수예요. 이런 조건의 자원을 추가로 찾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인카피에는 상황이 좀 특이해요. 인카피에는 지금 아스날에서 임대를 갔는데 이게 단순 임대가 아니에요. 완전 이적 조건이 붙어있는 임대예요. 쉽게 말하면 장부상으로는 아스날 선수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인카피에를 원한다면 아스날을 통해야 한다는 거죠. 영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카피에라는 선수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예요. 헌신적이고 팀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아스날 팬 입장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 정도 가격 잘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선수를 노려봐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확고한 주전이 아니다 보니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왼쪽 측면 자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스날 팬들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칼라피오리거든요. 칼라피오리가 있는데 만약 인카피에마저 나가면 왼쪽 풀백을 또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 느낌에는 아스날이 매 시즌 왼쪽 풀백을 사는 것 같거든요. 맨시티도 한 시기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왼쪽 측면 자원이 계속해서 공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칼라피오리랑 인카피에 둘 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매번 그 포지션을 채우는데 에너지 쓰는 것보다 이번엔 그냥 안정적으로 두 자원 다 갖고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보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물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인카피에가 그 레이더에 들어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올리세 이야기입니다. 올리세요, 올리세. 이번 월드컵에서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먼저 이적설 정리부터 하면요, 레알 마드리드 측에서는 이미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이 없었다고 부인을 했었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올리세를 지키기 위해서 대형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거기다 맨시티의 관심설도 잠깐 나왔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올리세가 축구를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를 보면요. 음바페가 멀티골을 넣었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올리세라고 생각해요.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가 치른 두 경기는 사실상 올리세의 무대였어요. 첫 번째 세네갈전에서 올리세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이동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올리세가 중앙으로 오는 순간부터 프랑스의 공격이 살아나고 창의성이 생기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리즈만이 대샹 감독 체제에서 맡아왔던 그 역할을 올리세가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느낌이에요. 그리즈만이 오랫동안 레블레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 중심이 올리세로 넘어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바이에른이 이런 선수를 다른 팀에 내줄 이유가 있냐 없죠. 다른 팀도 아니고 바이에른인데 이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를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올리세가 SNS 게시물을 정리했다고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거 혹시 이적 준비하는 거 아니야? 마음 비우고 이동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나왔는데 다른 반응들을 보니까 아 괜찮아요? 올리세 원래 저래요? 자주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마치 바탕화면 정리하듯이 SNS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저도 올리세 SNS를 꾸준히 팔로우해온 건 아니라서 이 소식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지금 팬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SNS 게시물 정리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올리세는 월드컵에서 활약 중이고 바이에른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리버풀 이야기도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오망대에 대한 리버풀의 대형 제안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라이프치히가 원하는 금액은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유로 정도의 패키지인데요. 리버풀은 일단 1억 유로짜리 제안을 한번 넣었고 그 다음 스텝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디오망대 루머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리버풀은 진짜 뚝딱하고 오피셜이 나오거든요. 루머가 엄청 나오다가 조용해지고 갑자기 훅 하고 오피셜이 뜨는 케이스가 리버풀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루머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영입 발표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로마노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으로선 그냥 기다리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오망대가 됐건 다른 누군가가 됐건 리버풀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뭔가 하나 사오긴 할 것 같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월드컵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시 오늘도 역사를 썼습니다. 클로제의 16골 기록과 타이를 이뤘던 게 지난 알리전이었죠. 이미 그때 타이를 만들더니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18골이 됐습니다. 18골이요. 매 순간 메시가 넣는 골이 이제 월드컵 역사의 새로운 기록이에요. 17번째 골부터가 이미 단독 최다 득점 1위였고 오늘 18번째 골까지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월드컵에서 진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국제적인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인간미를 보여줬죠. PK 실축. 오늘 좀 나는 PK로는 기록을 경신하지 않아라는 느낌처럼 한번 실축을 하고서 이후에 필드골로 만회를 했는데요. 그 필드골이 진짜 아름다운 골이었어요. 수아레스 콤비네이션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메시 골이랑 유사한 장면이었거든요. 1대 0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또 집념의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18골이 됐습니다. 그런데 메시의 PK 실축이 사실 이번 대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18년 월드컵에서도 2022년에서도 메시가 PK를 좀 놓쳤거든요. 옛날에 코파에서 놓쳤던 것도 기억나고 그때 알렉시스 산체스가 뒤에서 둥글둥글한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그 사진이 생각나네요.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는 늘 넣는 선수가 메시니까 앞으로도 골 소식이 기대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메시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바페가 오늘 거의 형 2골 넣어. 나도 2골 넣는다는 식으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멀티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통산 15, 16골이 됐습니다. 이미 클로제랑 동률이에요. 여기서 한 골만 더 넣으면 바로 메시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음바페는 뛸 월드컵이 메시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잖아요. 최소 2번은 더 뛸 거고 잘 되면 3번도 가능하고요. 이 페이스면 솔직히 메시의 기록을 음바페가 나중에 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메시가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이 얼마 안 돼서 음바페한테 덮일 가능성. 좀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게 세대 교체의 흐름이기도 하고 축구의 묘미이기도 하죠. 물론 메시가 지금 이 순간 이 기록을 세웠다는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월드컵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감동적인 거고요. 홀란드도 대단합니다.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복귀했는데 홀란드가 멀티골 엔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번 대회 초반부터 골든부트 경쟁이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어요. 케인도 멀티골 넣으면 치고 올라올 수 있고 음바페는 방금 말씀드렸고 메시는 18골, 홀란드도 엄청 빠르게 쌓아가고 있고 골든부트 경쟁이 정말 이번 대회에 또 다른 큰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월드컵 첫 대형 기상재해 이슈가 터졌어요. 저는 작년 이맘때 클럽 월드컵을 중계했었거든요. 울산이랑 마멜로디 선다운즈 경기 때 낙뢰가 치면서 1시간 20분이나 지연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장지현 위원님이 벤피카 첼시 경기였나요? 그 경기 하시다가 후반에 갑자기 1시간 정도 지연이 돼서 마이크에 이제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저도 그때 라이브로 보다가 지연 상황 보고 아더는 못 보겠다고 그냥 자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월드컵 할 때 이런 낙뢰 지연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결국 오게 됐습니다. 사전에 이미 인터넷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동부에 비가 엄청 온다는 예보, 낙뢰 예보 때문에 킥오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라이브 중에도 뉴욕이나 동부 지역 계신 분들이 여기 비 많이 와요. 지금 좀 잦아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반 끝나고 나서 보니까 딱 딜레이가 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딜레이가 거의 2시간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세네갈 노르웨이 경기의 전반과 프랑스 이라크전의 후반이 동시에 펼쳐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월드컵 경기들이 시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미국 경기장들 배수가 진짜 잘 돼요. 이번에 사실 NFL 경기장들이 원래 인조잔디인 곳들인데 월드컵 때문에 천연잔디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수 시설도 잘 갖춰놨는지 비가 말도 안 되게 왔는데도 웅덩이가 거의 없고 금방금방 마르더라고요. 진짜 대단하긴 해요.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K리그에서 제주 홈경기에서 공이 아예 안 굴러가던 그 전설의 장면 생각나시나요? 그때는 배수가 완전히 안 되면서 경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의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이후에 배수 공사를 해서 많이 개선됐지만 그때 기억과 비교하면 미국 경기장의 배수 시스템은 진짜 레벨이 달라요. 어쨌든 이 낙뢰 지연 이슈는 이번 월드컵에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변수예요. 미국 프리미어 리그 팀들 프리시즌도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항상 낙뢰 지연이 한두 시간씩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의 스터드, 흔히 새뽕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잖아요. 금속 재질이에요. 낙뢰가 치는 상황에서 금속이 달린 신발을 신고 잔디 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법으로 낙뢰가 한번 관측되면 최소 2030분은 무조건 경기를 중단해야 하고 그 사이에 낙뢰가 한 번이라도 더 치면 카운터가 다시 리셋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안전을 위한 규정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고요. 결국 경기는 무리 없이 마무리됐고 비도 잦아들면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는데 앞으로 미국 동부의 여름 날씨, 폭우, 낙뢰, 습도 이슈가 이번 월드컵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브라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라질 관련 이슈들이 지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일단 네이마르의 부상 복귀가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브라질 내에서 논쟁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이마르는 종아리 부상으로 초반 경기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룰라 대통령이 네이마르를 향해 재택근무 국가대표라는 조롱성 발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네이마르 지지층에서는 왜 굳이 대표팀 분위기를 흔드냐는 반응이 나왔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불완전한 선수를 월드컵 명단에 올린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반박이 나왔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수를 비판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이게 단순히 축구 이슈를 넘어서 정치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거죠. 일단 네이마르는 지금 전체 훈련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음 경기인 스코틀랜드전에서는 조금이나마 뛰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나 뛸 수 있는 컨디션인지가 관건이겠죠. 더 걱정스러운 건 하피냐예요. 하피냐는 올해까지 아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족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 본인이 크게 낙담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월드컵을 이렇게 중간에 이탈하는 게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월드컵 무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브라질 팬들도 바르사 팬들도 하피냐의 컨디션 회복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브라질은 이제 마지막 조별 경기 하나만 남아있고요. 스코틀랜드전입니다. 토너먼트 진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네이마르 컨디션이 어떻게 올라오느냐가 이제 브라질의 토너먼트 경쟁력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역시 훌리안 알바레즈였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핵이 될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됐고, 바르셀로나 팬들도 뭔가 얘기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고, 아스날은 저는 솔직히 거기엔 안 끼었으면 해요. 아마 홀리안 지난 시즌 1순위 타겟이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기사에 계속 묻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요. 메시는 오늘도 역사를 썼고, 음바페는 그 뒤를 무섭게 쫓고 있고, 홀란드도 달리고 있어요. 이번 대회 골든부트 경쟁이 정말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낙뢰지어는 미국 동부 날씨 특성상 앞으로도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중계 보실 때 참고하시고요. 브라질은 네이마르 컨디션이 관건이고 하피냐는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